2017년에 인류가 그 13억 광년 떨어진 우주에서 두 블랙홀이 막 충돌하면서 뿜어낸 시공간의 파동을 처음으로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리고 또 1953년에는 그 죽어있는 표본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투명한 세포의 내부 구조를 처음으로 보게 됐고요. 네, 위상차 현미경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냥 병원 가서 둥근 기계 안에 잠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메스 한 번 안 되고 뇌의 완벽한 3차원 지도를 얻어내거든요.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아마 이게 물리학, 생물학, 의학, 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분야들에 서로 뿔뿔이 흩어진 대단한 발견들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니까요. 근데 오늘 저희가 파헤칠 이 거대한 자료더미 속에는 진짜 기막힌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모든 불가능한 기적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걸 듣게 만든 기술들 뒤에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딱 꽂혀 있거든요. 바로 1822년에 한 프랑스 남자가 뜨거운 금속판이 어떻게 식어가는지 계산하려고 만든 수학 공식 하나입니다. 아, 그 유명한 조제프 프리에가 만든 프리에 병안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1915년부터 2017년까지 한 세기를 쫙 아우르는 이 수많은 노벨상 수상 기록들을 관통하는 유일한 언어거든요. 사실 열전도 방정식을 풀려고 고안된 이 200년 전의 수학이 오늘날 자연이 막 꽁꽁 숨겨둔 비밀스러운 데이터를 해독하는 궁극의 도구가 될 줄은 뭐 프리의 본인조차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뜨거운 철판이 식는 걸 계산하던 수학이 도대체 블랙홀이나 뇌 스캔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는데요. 구체적인 위인들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프리의 변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리는 건지 아주 직관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 보죠. 그럼 아주 복잡하게 뒤섞인 과일 스무디를 한 잔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이 스무디를 한 모금 딱 마시면 그저 달콤하다거나 상큼하다는 전체적인 맛,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진 결과물만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맛있는 딸기 바나나 스무디네 하고 말죠. 근데 프리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믹서기를 거꾸로 돌리면 이게 정확히 딸기 3개, 바나나 반 개, 우유 200ml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완벽하게 분리해서 그 레시피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여 있는 결과물에서 각각의 고유한 재료랑 그 양을 역추적해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연계의 모든 복잡한 신호들, 뭐 예를 들어 뇌파의 흔들림이나 별빛의 반짝임, 심지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음성까지도 사실은 수많은 단순한 파동들, 즉 주파수들이 겹쳐진 스무디랑 같거든요. 소리도 결국 섞인 스무디다. 네, 그래서 프리의 변화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막 엉켜있는 신호를 주파수라는 각각의 재료로 분해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호의 주파수 성분을 정확히 알게 되면 불필요한 잡음을 싹 걸러내거나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는 등 신호를 우리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복잡한 현상을 가장 순수한 기본 단위로 쪼개서 보여주는 뭐랄까 렌즈 같은 거네요. 그럼 이 렌즈가 인류의 눈을 어떻게 확장시켰는지 그 첫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나 일반 카메라로는 물리적으로 볼 수 없는 대상을 수학으로 시각화한 사건인데요. 1953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프리츠 제레니케의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과거 생물학자들에게는 진짜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있었죠. 네, 투명함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죠. 살아있는 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려면 그 내부 구조가 투명해서 구분이 아예 안 가니까 무조건 색을 입혀야 했어요. 염색을 해야만 보이니까요. 그쵸. 근데 염색약을 쓰면 세포가 그 즉시 죽어버립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활동을 관찰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죠. 빛이 투명한 물체를 통과할 때 빛의 밝기, 즉 진폭은 거의 변하지 않거든요. 투명하니까 빛이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군요. 네, 대신 빛의 파동이 물체를 지나면서 아주 미세하게 타이밍이 막 밀리게 되는데 이걸 빛의 위상이 변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망막이나 카메라 필름은 빛의 밝기만 감지할 수 있지 그 미세하게 밀린 위상 차이는 전혀 인식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제레니케의 완전 천재적인 발상이 등장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위상 차이를 눈에 보이는 밝기 차이, 즉 명암으로 싹 바꿔버린 거죠. 그는 현미경 렌즈 안을 통과하는 빛을 아주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떻게 바꾼 거죠? 빛이 시료를 통과할 때 아무것도 안 부딪히고 그냥 똑바로 통과한 배경광이랑
세포의 여러 구조물에 부딪혀서 미세하게 위상이 밀린 채로 막 꺾여서 들어오는 산란광으로 나뉘거든요. 제르니케는 현미경 렌즈 뒤쪽의 특정 위치, 즉 초점이 맺히는 바로 뒷면이 자연스럽게 빛의 풀이에 변한 평면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잠깐만요. 렌즈 안의 특정 공간 자체가 이미 스무디를 재료별로 분류해 놓은 주파수 지도가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아, 바로 그겁니다. 중심부에는 직진해 온 배경광이 딱 모이고 주변부에는 시료의 디테일한 정보를 담은 산란광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제르니케는 이 중심부, 즉 영차 공간 주파수에 해당하는 배경광의 경로에만 아주 얇은 유리판, 이른바 위상판을 슬쩍 밀어 넣습니다. 배경광만 따로 건드렸군요. 네, 이 판은 배경광의 파동을 정확히 9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만큼 인위적으로 늦춰서 지연시켰죠. 산란광은 가만히 두고 직진하는 배경광의 타이밍만 수학적으로 엇갈리게 조작했다 이거네요. 그러면 두 빛이 다시 만날 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완전 놀라운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조작된 배경광이랑 시료를 통과한 산란광이 렌즈를 거쳐 다시 합쳐지면서 파동의 산과 산이 만나면 빛이 확 밝아지고 산과 골이 만나면 빛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던 미세한 타이밍 차이가 인간의 눈에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명암 대비로 마법처럼 변환된 겁니다. 이게 바로 광학적 포리의 변환을 이용해서 인류가 생명의 설암 움직이는 민낯을 처음으로 포착한 순간이었죠. 렌즈 안에서 일어나는 그 빛의 굴절을 수학적 주파수 공간으로 해석하고 그 특정 주파수만 건드려서 보이지 않는 걸 시각화했다니 진짜 우아하네요. 자, 미시세계의 투명함을 극복했으니까 이번엔 거시세계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우리 몸속을 완전 꿰뚫어보는 1979년 노벨 생리의학상 CT 스캐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엑스레이는 앞뒤 구조물이 다 겹쳐진 2차원 평면 사진이라서 장기 내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고드프리 하운스필드랑 앨런 코맥은 이 2D 그림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3차원 내부 구조를 입체적으로 그려낸 겁니까? 이 이야기는 배경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하운스필드는 사실 의학이나 생물학 전공자가 아니라 EMI 레코드사 소속의 레이더 엔지니어였어요. 레코드사요? 음악 만드는 곳 아닌가요? 맞아요. 당시 EMI가 그 비틀즈 음반의 전 세계적인 성공으로 엄청난 돈방석에 앉았거든요. 그 빵빵한 자금력 덕분에 하운스필드는 회사에서 꽤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 연구를 막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와, 비틀즈가 번 돈이 현대의학의 판도를 바꾼 CT 발명의 종잣돈이 된 셈이네요. 그런데 2차원 투영 사진 여러 장으로 3차원을 재구성한다. 이게 약간 복잡한 손그림자 놀이를 볼 때의 원리랑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는 벽에 비친 평면적인 그림자만 보지만 만약에 정면, 측면, 위, 아래 막 수백 가지 각도에서 비춘 그림자의 실루엣을 전부 수집한다면 머릿속으로 원래 손가락이 이렇게 꼬여 있어야만 저런 그림자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3차원 모양을 역추적해낼 수 있잖아요. 와, 그 손그림자 놀이 비유가 정확히 CT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체의 단면은 손가락보다 수백만 배는 더 복잡하다는 거죠. 뼈도 있고 장기도 있고 혈관도 있고 엄청나죠. 네, 그래서 그 역추적 과정을 인간의 직관이나 단순 계산으로는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풀이의 마법이 등판하는데요. CT의 수학적 뼈대는 라돔 변환이랑 중심 절편 정리라는 개념입니다. 중심 절편 정리요?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그림자로 어떻게 실체를 복원하는지 그 과정을 좀 쪼개서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 기계가 환자의 몸 주위를 1도씩 돌면서 1차원적인 투영 데이터, 즉 아주 얇은 선 형태의 그림자를 계속 찍습니다. 이 1차원 선 데이터를 풀이에 변환하면 가상의 2차원 주파수 공간에 선을 딱 하나 그을 수 있게 돼요. 주파수 공간에 선이 하나 생긴다. 네, 그리고 기계가 1도 돌아가서 또 그림자를 찍고 풀이에 변환하면 주파수 공간에서도 똑같이 1도 돌아간 위치에 선이 그어지죠. 이걸 환자 주위로 180도 혹은 360도 뺑 돌면서 계속 반복하면 처음엔 텅 비어있던 2차원 주파수 공간이 촘촘한 자전거 바퀴살처럼 꽉 채워지게 됩니다. 신체 구조를 막 직접 퍼즐처럼 맞추는 게 아니라 각도별 주파수 데이터를 모아서 완벽한 주파수 지도를 먼저 완성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완성된 2차원 주파수 지도를 아까 스무디 믹서기에 돌리듯이 다시 역풀이에 변화내버리면 놀랍게도 겹치거나 뭉개짐이 전혀 없는 환자의 원래 내부 단면 이미지가 툭 튀어나옵니다.
추가로 필터 역초형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저주파수 영역에 과도한 중첩을 걸러내줘야 이미지가 뿌옇게 번지지 않고 선명한 테두리를 갖게 되거든요. 수학이 아니었다면 벽에 비친 수만 장의 그림자를 보고도 평생 원래 인체 모습을 모를 뻔했네요. 근데 아까 이 수학적 기반이 라돈 변환이라고 하셨는데 요한 라돈이라는 사람이 이걸 도대체 언제 고안한 겁니까? 무려 1917년입니다. 라돈은 오스트리아의 수학자였는데 단 6페이지짜리 순수 수학 논문으로 이 다차원 투령의 재구성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해냈어요. CT 스캐너가 발명되기 반세기 전의 일이죠. 오, 50년 전이요? 네, 라돈 본인은 이 수식이 나중에 의학이나 인체 내부를 보는 데 쓰일 거라곤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선과 평면의 적분에 대한 순수한 수학적 호기심이었거든요. 50년 넘게 도서관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순수 수학이 컴퓨터 기술 발전이랑 맞물려가지고 갑자기 막 수백만 명의 뇌종양을 찾아내고 생명을 구하는 궁극의 기술로 부활한 거군요.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으니까 라돈은 상을 받지 못했겠지만 진짜 엄청난 유산입니다. 자, 거시적인 인체의 3D 단면을 보았으니 이제 더 극적인 한계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장기에서 세포로 그리고 마침내 생명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분자와 원자 수준으로 범위를 극도로 좁혀보죠. 광학현미경은 빛의 파장이라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DNA 같은 분자를 절대 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훨씬 더 짧은 X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15년 브래그 부자의 연구부터 1962년 왓슨과 크릭의 DNA 이중 나선 발견, 그리고 1964년 도로시 호지킨의 페니실린 구조 규명까지 이 세 번의 노벨상이 모두 X선 결정학이라는 기술로 분자의 구조를 밝혀낸 엄청난 쾌거입니다. 그 로잘린드 프랑클린이 찍어낸 그 유명한 DNA의 사진 51도 딱 떠오르네요. 까만 배경에 엑스레이가 튕겨나가면서 찍힌 X자 모양의 점들 말이죠. 근데 엑스레이를 쏴서 튕겨나온 그 산란된 점들을 도대체 어떻게 3차원 분자 구조로 해석하는 건가요? 점 몇 개 띡 찍힌 것뿐이잖아요. 여기서 결정적인 비밀이 딱 등장합니다. 엑스레이가 결정 내부의 원자 배열에 부딪혀서 산란되면서 필름에 찍힌 그 점들의 회절 패턴 있잖아요. 그 위치랑 밝기 분포 자체가 이미 분자 내부 전자 밀도의 물리적인 풀이에 변한 결과물입니다. 잠깐만요. 그 사진 자체가 이미 렌즈가 없는 상태에서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주파수 지도라는 말씀이신가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빛을 모아줄 렌즈가 없으니까 아예 수학이라는 렌즈를 쓰는 거죠. 연구자들은 필름에 찍힌 수천 개의 점들, 즉 회절 강도를 측정한 뒤에 그 진폭이랑 위상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 거꾸로 역풀이의 변환을 쫙 돌립니다. 아, 믹서기를 반대로 돌리는군요. 네, 그러면 각 원자가 3차원 공간상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자밀도 지도가 쫙 그려집니다. DNA가 두 가닥으로 꼬여있다는 사실도 현미경으로 본 게 아니라 그 사진 50일의 점들을 풀이의 역변환에서 얻어낸 순수 수학적 결론입니다. 진짜 압도적이네요. 근데 이 결정학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분자를 막 얼음처럼 꽁꽁 얼리듯이 결정을 만들어야만 찍을 수 있으니까요. 살아 움직이는 액체 상태의 단백질은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없었을 텐데 이걸 해결한 게 1991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리하르트 에른스트의 2D NMR 기술이죠. 기존의 1차원 NMR은 왜 거대한 단백질을 분석할 수 없었나요? 1D NMR은 분자의 라디오파를 딱 쏴서 각 원자핵이 반응하는 신호를 하나의 1차원 주파수축, 즉 가로줄 하나에 다 표시하는 방식이었어요. 물이나 에탄올처럼 작은 분자는 원자가 몇 개 없으니까 피크가 구별이 되거든요. 네, 단순하니까요. 근데 원자가 막 수천 개씩 뭉쳐있는 거대한 단백질을 분석하면 그 수천 개의 신호가 가로줄 하나에 빽빽하게 다 겹쳐버립니다. 도저히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까만 먹물 같은 스펙트럼이 돼버리죠. 이것도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치 백인제 오케스트라의 장엄한 교향곡을 하나의 1차원 모노 녹음 파일로만 딱 듣는 상황 아닐까요? 소리가 다 뭉개져 있어서 오보에가 언제 나오는지, 제일 바이올린에 어떤 화음을 넣었는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엄청 답답한 상태 말입니다. 와,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 모노 녹음 파일에서 바이올린 소리만 딱 분리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여기서 에른스트의 천재성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데이터가 막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차원을 하나 더 쫙 늘려버립니다. 시간 차원을요? 네, 첫 번째 라디오파 펄스를 쏘고 분자의 스핀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진화하도록 놔두는 시간, 이 대기 시간을 T1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펄스를 쏘아 신호를 검출하는 시간을 T2라고 설정했죠. 변수를 하나에서 두 개로 쪼갰군요.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풀어내나요? 여기서 바로 이중 풀이의 변환이 들어갑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검출 시간 T2에 대해 한번 풀이의 변환해서 가로축 주파수 F2를 딱 얻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진화 시간 T1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의 변환을 돌려서 세로축 주파수 F1을 얻죠. 이 두 번의 수학적 공정을 싹 거치면 1차원에 뭉쳐있던 떡갈나무 같은 신호가 넓은 2차원의 평면 지도로 쫙 펼쳐집니다. 모노 오케스트라 녹음 파일이 갑자기 악기별로 파트가 나뉜 2차원 악보 지도로 확 펼쳐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도 대각선에 나타나는 피크들은 각 원자들의 고유 주파수를 보여주고 대각선 바깥에 찍히는 교차 피크들이 핵심이에요. 이건 공간상에서 서로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원자들끼리만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거든요. 오케스트라로 치면 바이올린이랑 첼로가 화음을 맞추는 순간을 딱 포착한 거네요. 그렇죠. 과학자들은 이 교차 피크들을 퍼즐 맞추듯이 쫙 연결해서 액체 상태로 살아 숨쉬는 단백질이 어떻게 3차원으로 둥글게 말려있는지 그 완벽한 형태를 알아냈습니다. 현대의 표적 항암제나 코로나 백신 같은 신약 설계가 바로 이 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우아한 해결책입니다. 이 원리를 사람 크기로 그대로 확 키운 게 바로 2003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병원의 MRI 기술 아닙니까? 네, 폴 라우터버랑 피터 맨스필드가 고안했죠. 라우터버의 아이디어는 인체에 경사자기장을 걸어주자는 거였어요. 뇌를 찍는다고 할 때 위치에 따라 자기장의 세기를 미세하게 다르게 만들면 우리 몸속 수소 원자들이 튕겨내는 라디오파의 공명 주파수도 위치에 따라 전부 다 다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는 첫 실험에서 물이 든 두 개의 튜브 위치를 완벽히 구별해내고는 실험 노트에 막 흘분해서 You can see it! 보인다! 라고 적었죠. 그럼 MRI에서도 뇌의 단면을 보려면 다시 스무디를 재료별로 막 쪼개야겠네요. 당연합니다. 환자의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라디오파 신호는 사실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라 가상의 공간 주파수 영역인 K 공간을 하나씩 채우는 주파수 데이터들이에요. K 공간의 중심부에는 뇌의 전체적인 형태를 잡는 저주파가 막 쌓이고 외곽에는 경계선 같은 디테일을 살리는 고주파가 쫙 쌓이죠. 이 K 공간 데이터 수집이 딱 끝나면 컴퓨터가 2D나 3D 역풀이의 변환을 쫙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의사들이 모니터로 판독하는 선명한 회백질이랑 뇌 혈관 이미지가 탄생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공간의 주파수를 입히고 수학으로 실체를 복원한다. 들을수록 진짜 경이롭습니다. 자, 이제 우리 탐구의 마지막 무대로 넘어가 보죠. 현미경의 미세한 세계를 섭렵했으니까 이번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빠르거나 우주적인 잡음 속에 묻혀버린 아주 희미한 신호를 어떻게 건져 올렸는지 볼 차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2005년 노벨 물리학상 존 홀과 테오도르 헨슈의 주파수빛 기술입니다. 빛의 진동수를 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또 엄청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즉 빛의 주파수는 1초에 무려 500조 번, 500테라헤르츠로 막 진동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첨단 전자회로나 오실로스코프도 이 미친 듯이 빠른 진동을 직접 하나하나 셀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는 건물 한 층을 꽉 채우는 복잡하고 엄청 불안정한 레이저 장비들을 막 연결해서 몇 달을 낑낑대야 겨우 주파수 하나를 어림잡아 잴까 말까 했죠. 아니 잠깐만요. 빛이 1초에 500조 번을 떨든 말든 그거 그렇게 완벽하게 소수점까지 재는 게 우리 일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죠? 그냥 순수 물리학자들의 지적 유희? 약간 그런 거 아닌가요? 이거 아주 치명적인 현실의 문제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간의 정확도 때문인데요. 시간은 곧 진동의 횟수를 세는 겁니다. 빛의 엄청난 진동 주파수를 완벽하게 재서 쪼갤 수 있다면 인류는 광시계라는 현존하는 가장 정밀한 시계를 만들 수 있어요. 광시계요? 네, 지금 널리 쓰이는 마이크로파 원자 시계보다 수천 배 더 정확하죠. 시간이 정확해지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즉 GPS의 위치 오차가 수미터 단위에서 수센티미터 단위로 확 줄어듭니다. 하늘을 나르는 드론 택시나 고속 자율주행 자동차가 충돌 없이 완벽하게 운행되려면 이 빛의 잣대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공간과 위치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거였군요. 그럼 기계도 쫓아갈 수 없는 그 500조 번의 떨림을
도대체 어떻게 세웠다는 겁니까? 아주 짧은 찰나, 즉 천조분의 1초인 펨토초 동안만 번쩍이는 레이더 펄스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쏴냅니다. 시간축에서 따닥따닥 하고 일정하게 뛰는 펄스 열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주파수 영역으로 풀이에 변환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넓은 빛의 스펙트럼상에 수십만 개의 뾰족한 주파수 선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아주 촘촘하게 쫙 늘어섭니다. 아, 그 모형이 마치 머리를 빗는 빛의 빗살무늬 같다고 해서 주파수 빛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맞아요. 빛의 세계에 수십만 개의 눈금이 그려진 완벽한 차가 딱 만들어진 거죠. 이 빛살들의 간격이랑 시작점은 기존의 느린 전자회로로도 충분히 측정 가능한 라디오파 내역이거든요. 즉 눈금의 간격과 0점만 알면 그 눈금이 100만 번째든 1000만 번째든 상관없이 순수하게 계산만으로 그 위치의 빛의 주파수를 완벽하게 역산해낼 수 있습니다. 측정 불가능한 영역을 측정 가능한 영역의 수학적 배수로 싹 끌어내린 거네요. 직접 세는 게 불가능하다면 측정할 수 있는 자를 만들고 변환 공식을 통해서 알아낸다. 진짜 인간 지성의 승리입니다. 자, 이 수학적 승리에 가장 극적이고 거대한 무대였던 2017년 노벨 물리학상 라이고 연구진의 중력파 검출 이야기로 오늘의 탐구를 슬슬 마무리해보죠. 아인슈타인이 100년 전에 예측했지만 정작 본인조차 이건 너무 미세해서 인간은 영원히 측정하지 못할 거라고 단언했던 우주의 떨림 아닙니까? 아인슈타인의 절망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수치입니다. 1.3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거대한 블랙홀 두 개가 딱 충돌할 때 시공간 자체가 출렁이면서 파동이 막 퍼져나오거든요. 이게 지구를 지나갈 때 라이고 관측소의 4km짜리 진공 터널의 길이를 미세하게 변화시키는데 그 늘어났다 줄어드는 변화량이 양성자 크기의 100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양성자 크기의 1000만 분의 1이요?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장비 자체의 열기나 주변 도로에 트럭 지나가는 진동, 심지어 지구 반대편의 파도 소리에도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거 아닌가요? 지적하신 대로 거긴 완전 잡음 지옥이었습니다. 수만 가지의 무자귀한 소음들 속에서 양성자보다 작은 개미의 발소리를 찾아야 하는 극한의 상황이었죠. 수많은 과학자들이 40년의 집념을 쏟아부어서 하드웨어를 극한으로 발전시켰지만 결국 마지막에 이 숨겨진 비명소리를 끄집어낸 건 풀이의 공간에서의 매칭 필터라는 수학적 마법이었습니다. 그 잡음 속에서 신호만 쏙 빼내는 필터링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막 동원해서 블랙홀의 질량이나 스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중력파 신호 템플릿, 즉 우리가 찾아야 할 정답지 모양을 수십만 개나 미리 다 계산해 둡니다. 그리고 현실의 끔찍한 잡음이 가득 섞인 관측 데이터를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주파수 공간으로 딱 가져가죠. 네, 거기서 대조를 하는 건가요? 맞아요. 여기서 컴퓨터가 미리 만들어둔 템플릿의 주파수 파동이랑 실제 관측 데이터의 주파수 파동을 끝없이 겹쳐가면서 상관관계를 계산합니다. 아까 스무디 비유로 치면 내가 찾고 싶은 특정 품종의 딸기 파동을 스무디 전체 파동에 계속 대조해보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무작위한 잡음들은 템플릿이랑 파동이 맞지 않아서 서로 다 상쇄되어 버려요. 근데 만약 잡음 속 어딘가에 템플릿이랑 모양이 똑같은 진짜 중력파 신호가 숨어 있다면 주파수 공간에서 두 파동의 산과 산, 골과 골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순간 펑 하고 신호대 잡음비가 수백 배로 치솟아 오르면서 뾰족한 피크를 딱 만들어냅니다. 오, 대박이네요. 네, 자연의 가장 희미한 속삭임이 수학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100년 만에 인류의 귀를 때리는 굉음으로 쫙 증폭된 겁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과학사 최고의 전율을 일으킨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13억 년을 날아온 우주의 비명소리를 건져 올린 그물이 바로 수학이었군요. 자, 이렇게 6개의 노벨상을 관통하는 여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세포의 미세한 위상 차이를 눈에 보이는 명암으로 바꾸고 2차원 엑스레이 그림자를 3차원 장기 단면으로 조립해냈습니다. 사진에 찍힌 흩어진 점들로 DNA의 구조를 세우고 1차원으로 뭉겨진 분자 신호를 2차원 교차 지도로 쫙 펼쳐서 살아있는 단백질을 보았죠. 셀 수 없는 빛의 진동수를 자로재듯 역산하고 마침내 우주 최악의 잡음 속에서 양성자 1000만 분의 1 크기의 중력파를 잡아냈습니다. 그 형태와 크기 분야는 모두 달랐지만 본질은 단 하나였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게 만들고 차원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연이 감춰둔 질서를 끄집어내는 우주적인 언어.
그것이 바로 풀이의 변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스마트폰에 GPS를 켤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병원에서 MRI 스캔을 받을 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분자 구조를 바탕으로 만든 알약을 무심코 삼킬 때 그 모든 일상의 찰나마다 200년 전 한 수학자가 종이 위에 사각거리며 적어내려갔던 방정식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압도적인 통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이 스스로 곱씹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치겠습니다. 1822년 조제프 푸리에가 수학 공식을 만들었을 때 그는 그저 눈앞에 있는 뜨거운 금속판에서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그걸 계산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순수한 수학적 끄적임이 200년 뒤 인류가 블랙홀의 충돌을 듣고 생명의 DNA 설계도를 보게 만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어느 대학교 연구실 구석에서 혹은 낡은 노트 위에서 누군가 밤을 새워가며 풀고 있는 당장은 우리 삶에 아무짝에도 쓸고 없어 보이는 저 이해할 수 없는 순수 수학 공식 하나가 과연 200년 뒤 우리 후손들의 삶을 또 어떤 상상조차 불가능한 마법 같은 현실로 바꿔놓게 될까요? 이번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가슴 뛰는 상상과 함께 다음 자료더미 앞에서 다시 뵙겠습니다.